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히는 월드 엑스포, 즉 세계 박람회를 오는 2030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만개한 벚꽃 축제와 때이른 여름 축제 분위기가 전국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크게 늘어난 축제 즐기기의 꿀팁, 그리고 정부의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5년간 베일에 쌓였던 북한 인권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끔찍하고 심각한 내용의 유엔 안보리가 특별회의까지 열었고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첫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면서 아주 거칠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이 거부할 것이라는 게 뭐 좀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 충분한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에 이제 통과된 법안인데 국무회의에서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이제 재의결될 텐데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이 아니고 재적의 3분의 1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10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야권에서 탄핵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이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뭐 간호사 관련된 법안,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또 노란봉투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여론을 좀 더 더불어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은 이어지는 다음 뉴스 코너에서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부산이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영어 구호로 자신감을 표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부산 is ready. 네, 부산 is ready. 부산은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2030 월드 엑스포, 즉 공인 세계 박람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BIE, 이 약자가 국제 박람회 기구를 말하는데 이게 불어입니다. 유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원국이 171개 나라인데요. 그 BIA 실사단이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환영 만찬을 열었죠. 네, 국제 박람회 기구의 이 실사단,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곳이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회원국들에게 어떤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또 이분들께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상춘제, 그동안 뭐 영빈관을 이용해서 뭐 여러 행사를 했었습니다만 정말 그 한옥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환영 만찬을 주재하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부산 is ready, 아주 발음이 좋으시네요. 부산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그 대통령이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선 또 무척 반가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폭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정말 사활을 걸었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춘제가 마침 이 봄꽃이 만발한, 만개한, 벚꽃이 만개한 그 여의도 주변에 있고 상춘제란 말이 또 봄을 또 이 감상한다는 그런 집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장소를 고르는데 신경을 썼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그 청와대가 원래 그 정원이 좋고 또 특히 올해는 봄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날씨도 좋고 꽃도 개화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외국에서 온 이 실사단을 초대해서 어떤 부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있는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방문한 분들께는 상당히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인데요. 국무회의에서도 전 정부 부처들이 나서서 BIA 실사단의 방한과 부산 방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이 월드 엑스포는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꼽힙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렸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으니까 또 2002년에 잘 아시는 대로 월드컵까지 우리가 유치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월드 엑스포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재계, 국회도 지금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태원 상공회의소 이제 또 의장이 또 재계에서는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실사단의 실사평가 보고서가 실제 171개국 중에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국가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상당 국가가 적어도 한 7, 80여 개 국가는 이 실사 평가서를 보고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지원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김현정 평론가에서 대통령의 부산 is ready 발음이 좋다는데 이 R 발음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발음이 상당히 잘 됐고요. 네. 모든 정부기관은 국무회의에서 방한 일정 지원에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 이야기도 했고 우리 국회에서는 결의안을 이걸 한 다음에 이 결의안을 그대로 또 실사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여러 사사건건 뭐 이렇게 맞서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의결됐다고요? 그렇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잠시 뒤에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0만 명의 고용료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홍보 가치는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재계에서도 최태원 의장 주재로 또 각사의 또 임원급들이 모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계 전투로 각 실사단의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준비를 잘했다. 실제로 각 실사단 멤버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서 그걸 그대로 또 전달을 했습니다. 네. 완전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상당히 우리 쪽으로 지금 좀 기운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 사우디가 뭐 세계적인 산유국 부국이고 또 빈살만 왕세자가 뭐 어마어마한 재력으로 밀어붙여서 당초 이 6개월 정도 또 사우디가 먼저 뛰어들어서 유치 전에 1대9 정도로 애초에는 불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이 범정부적 노력, 재계의 뭐 노력, 이재용 회장까지도 나서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해서 판세에 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번 BIE의 부산 실사가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절반 정도의 국가는 이 평가서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지금 또 최태원 또 SK 회장도 그렇고 예. 상공회의소 의장도 그렇고 각 국가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번 실제 이 실사단이 광화문 우리 행사장에도 참석했는데 우리 국민이 중요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사우디는 이 불을 가지고서
재력을 가지고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국민들이 하나된 마음 또 이제 부산으로 가거든요. 부산에 가면 또 수만 명이 지금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 실사단이 또 감동을 합니다. 네. 그 영향이 이번에 이 실사단 방문 기간 동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 퍼즐 맞추기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남은 하나가 바로 이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입니다. 개최지 발표는 오는 11월 7개월 정도 남았죠.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그 경제 효과 일단 60조 이상으로 평가된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지구촌 3대 축제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 월드컵, 말씀하셨다시피 세계박람회. 월드 엑스포. 예, 네. 이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월드컵 공동 개최도 했고 올림픽도 했지 않습니까? 동학에 다 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엑스포까지 만약에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전 세계에 6개 나라밖에 없답니다. 이걸 다 완성한 퍼즐 맞추기 한 나라 6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7번째 나라가 되게 되면 뭐 진정한 의미에서의 G7 정말 이렇게 자부심 가져도 될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뭐 경제 효과가 60조 원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엑스포 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뭐 대전에서도 하고 2012년 여수에서도 엑스포를 한 것이 사실인데 네네. 이 엑스포가 인정 그 엑스포가 있고 공인. 예, 네. 등록 엑스포가 있는데 이 인정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는 다른 겁니다. 격이 다르죠? 네, 등록 엑스포 요번에 2030 부산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이 등록 엑스포인데 이것은 주제도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기간도 훨씬 길고 규모도 큽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면은 오는 나라들이 국가 간을 각자 자국의 비용으로 마련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를테면 자금이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550만 명 또 방문을 할 것이다. 네. 고용 창출 50만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총력전을 기울여서 이 유치에 지금 뭐 정관 재개가 한꺼번에 힘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뭐 이제 포뮬러 원도 사실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퍼즐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냐. 네. 부산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뭐 불꽃 축제도 아마 그 실사단이 머무르는 마지막 날 밤에 그 부산 앞바다에 그 광안대교나 그렇죠.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아주 뭐 장관일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사단이 이번에 와서 상당 감동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정부가 국제항공편을 코로나 이전의 90% 선으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개한 봄꽃 축제 그리고 때이르게 다가올 여름 축제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유용한 정보, 꿀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 정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 내지 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 수도권의 벚꽃은 절정을 지나 지고 있는 단계죠. 하지만 지자체가 미리 잡은 꽃축제 계획, 이게 좀 틀어져서 당황하고 있는 곳도 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도 봄바람이 날리며 이건 뭐 너무 버스커 하신 겁니까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 좋은데 지금 뭐 이 노래를 엎조리거나 이 노래가 들려오는 곳이 뭐 곳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집중되는 것은 여의도거든요. 여의도 가면 인산이네. 윤중로 지금 뭐 벌써 이미 50만 명 연인원이 돌파를 했고 더 저 많은 모습이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축제 기간은 이번 주거든요. 이미 지난주에 벚꽃이 절정이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열대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또 꽃은 빨리 피고 있는데 그만큼 축제 기간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 이제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좀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정이 아닐 때도 즐기고 일정일 때는 또 다른 축제로 즐기면 되니까요. 네, 왔다 가신 분들은 지난 주말까지 많이 왔다 가셨어요. 예. 야, 그래서 실제 지난 주말에 벚꽃 구경, 봄꽃 구경 가신 분들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여의도만 해도 이게 50만 명이라면 여의도 전체 주민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람 반 벚꽃 반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가능한데 50만 명이 왔다는 것은 근데 이 날씨가 말이죠. 정말 봄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바로 여름으로 가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너무 푹해지다 보니까 예상보다 뭐 1, 2주 이상 빨리 개화가 이루어져서 사실 이 진해 군항제도 해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올해는 개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축제 기간을 잡는데 그렇죠. 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예상을 빗나가도 너무 빗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축제 기간과 상관없이 이 벚꽃 명소들을 찾아서 즐겼다는 것이 또 중요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만 50만 명이 몰린 것은 물론이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세로가 탈출하는 바람에 얼룩말. 어린이대공원이 네. 다시 그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어린이대공원에도 3만 명이 오고 저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많이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역시도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정말 벚꽃 있는 곳이라면 많은 상춘객들이 찾아서 아주 즐거운 주말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벚꽃 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 김평론가도 말씀 주셨지만 한강 중에서도 여의도다 보니까 네. 여의도에 특히 더 많이 몰린 듯합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는 사실 4일 즉 오늘부터 9일까지였어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관은 그렇게 잡았는데 예. 빨리 대응을 못한 건가요? 아니 근데 뭐 그걸 뭐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자연의 신비를 또 이게 기후가 변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여의도에서 블랙 이글스 이 정말 기념 비행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이제 봄꽃 축제. 이 여의도가 봄에는 벚꽃 축제, 또 가을에는 불꽃 축제. 네네. 제가 또 여의도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만끽하지 못했던 이 벚꽃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봄입니다. 다시 봄을 봄. 이 정말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사람 반 벚꽃 반입니다. 근데 네. 조금 진 벚꽃이라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또 진 나름의 또 예. 이 꽃비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비냐 아닙니다. 벚꽃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상중객도 인산이 내리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 강조드리면 안전하게 또 이 상춘 또 꽃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60대에서 70대인 분들은 창경원의 밤벚꽃놀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마사회에서도 4년 만에 야간 벚꽃 축제를 여는데 말과 야간의 벚꽃을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원래 그 축제 기간이 1일부터 이제 9일까지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한 3년 동안 코로나 와중에 너무나 이게 억눌려 있다가 그 마치 풍선 효과처럼 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억눌리면서 이제 그렇죠. 해제가 되면서 터지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올해 유난히 더 이런 상춘객들의 인파가 몰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실 한국 마사회에 있는 저 벚꽃길이요. 네네. 여기가 이제 서울대공원 경마장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큰 공원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처럼 돼 있죠. 네, 둘레길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이 벚꽃이 이제 꽃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은 더 하얗게 이제 LED 빛이 조명과 납니다. 어우러지면 더 하얗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기마 퍼레이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주말에 있는 양일 동안만 10만 명이 몰렸다는 거 엄청나네요. 아니겠습니까? 네. 평상시에는 경마장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가 있는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8일에는 입장료가 없다고 합니다. 네네. 무료이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벚꽃 서울의 명소보다는 개화가 살짝 좀 늦은 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절정이 이제 아직 안 왔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많이 아마 오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교통 문제 또 질서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축제하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상권들도 들뜨기 마련이죠. 한강하면 아무래도 한강의 라면, 뭐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강 둔치의 치킨 이런 거 먼저 떠올리는 분들 있죠. 네. 이 매출의 양상도 이번에 예.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강 그러면은 축제 때 한강 라면 또 고수부지 치킨 그랬는데 바뀌었습니다.
한강 돗자리입니다. 자리 돗자리인데 자, 13배. 저게 놀라워요. 매출 신장률을 보더라도 무려 13배나 올랐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강에 가서 서서 그냥 이렇게 뭐 라면을 먹고 또는 치킨을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오는 게 아니라 치맥을 지금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네요. 또 이제 돗자리를 일단 가져가서 깔고서 말 그대로 강도 한번 쳐다보고 꽃도 보고 하늘을 보니 꽃 내려다 보니 강 네. 이걸 이제 만끽하게 되는 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돗자리가 최근에는 이제 불티나게 이렇게 대여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실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 한강 라면 이렇게 써 있는데 돗자리가 막 많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급격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벚꽃 축제로 매출량이 크게 는 것은 한강 근처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경주, 진해, 강원도의 경포 지역도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벚꽃 명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렸다는 거죠. 와서 이제 돈을 쓰고 신용카드 그러니까 사용액이 그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코로나 이전 매출을 상회하는 네. 그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준 곳도 있다 그래요. 특히 그 경주 부근으로는 그 남부 쪽에서의 벚꽃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 벚꽃길이 있는 그 근처의 저 카페에서는 가운데 지금 저기가 벚꽃 길입니다. 덮였죠 지금 벚꽃 양쪽 가로수길로. 그렇죠. 그 근처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자그마치 155%가 증가했다고. 유명한 황리단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경주뿐만 아니라 뭐 진해 이렇게 이제 남부 지역에서 특히 벚꽃으로 유명한 곳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왔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 거기 네. 사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와서 관광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추적해 보니까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네네. 경주는 이미 뭐 115%, 또 경포도 35%, 진해는 17% 등 이 벚꽃 시기에 맞춰서 아주 확실한 매출의 증가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요. 20대에서 40대 젊은 층들이 굉장히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고 예. 주말 같은 때 원래 낮 시간대에는 지하철 타는 승객이 많지 않은데 그렇죠. 낮 시간대에 여의도나 석촌호수 주변의 역들에 굉장히 그 유입량이 많았다는 저 거예요. 유명한 진해 벚꽃길인데 저보다 훨씬 더 우거졌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또 가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 효과가 있는 거니까 매출 효과도 신장이 되고 그래서 두루두루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듯이 돗자리를 사는 비율, 구매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사실 이 돗자리가 소풍을 자주 나가지 않으면 사놓고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캠페인까지 진행이 됐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친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돗자리도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일종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특정 신문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후원 회원제의 캠페인 일환으로 된 건데 이른바 이제 신문 돗자리인데 이게 신문이 아니라 페트병으로 만든 이제 친환경 상품입니다. 종이가 아닌 거죠? 종이가 아닌 겁니다. 네. 페트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찢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걸 이제 이 한강 고수부지 등에 그렇게 비치해 놓으면서 저걸 이용하고 한번 쓰고 저기다 갖다 꽂아 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현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 이 내용에 또 환경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안에 저 앉아서 읽는 게 유용한 기사다 이거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나 탄소 배출의 의미도 되새기면서 무료로 또 이렇게 이 친환경 이 돗자리 제품을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데 나가서 환경 관련 기사를 읽으면 또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설명도 해주고 그렇죠. 일석 몇 조의 효과도 기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 돗자리를 빌려준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사야 될 일이냐? 아까 같은 친환경 대여도 있고 또 텐트, 캠핑용 의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매번 사면 돗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대로 폐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제품의 특성상 이게 또 잘 분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다 함께 대여해서 쓰고 또 나중에 재활용할 수도 있고 네. 또 특히 그뿐만 아니라 뚝섬이나 반포,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데서는 돗자리뿐만 아니라 저게 다 지금 대여용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텐트까지도 대여를 해서
그야말로 봄 소풍의 낭만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텐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밤에 좀 어둑어둑해지면은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니쉬라 그래가지고 아까 보면 네. 줄에다가 달아놓은 망국기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런 장식품까지 빌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돗자리, 조명, 캠핑 의자 하여튼 빌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빌려주기 때문에 한강공원에서 저렇게 이제 꾸며놓고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이 SNS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소위 인생샷. 사진 찍으러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니쉬와 함께 야간 조명을 친 게 전부 빌려서 하고 그렇죠. 다시 또 돌려주니까 네. 환경보호도 되고 네. 아주 인생샷도 남기고 그렇습니다. 뭐 가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이미 지역 축제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4월, 5월에 이 지역 축제가 정말 본물 터지듯이 저거를 글자로 쓰기보다는 저렇게 빼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잡혀 있는 그 여행 계획들이에요. 지역 축제 계획들. 그러니까요. 당장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의도 봄꽃 축제도 있고 또 진해 군항제도 있고 또 유채꽃 축제도 있고 철쭉꽃 축제도 있어요. 온통 뭐 꽃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토를 뺑 돌아가면서 그러니까요. 서해안 쪽 축제가 저렇게 리스트가 있고 동해안, 남해안 뭐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팔도강산 방방곡곡 다 갈 수가 있는데 지역 축제가 특히 이제 4월, 5월에 전체 축제의 거의 한 30%가량, 정확하게는 한 26%가량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 4, 5월이야말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니까 이때 정말 제대로 된 지역 축제를 우리가 가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역 축제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가서도 돈도 좀 쓰시고 좀 좋은 꽃도 좀 보시고 이렇게 좀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일석삼조, 일석오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지역 축제들이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나왔던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여행객 또 관광객들을 늘리겠다고 언급을 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은 내수 활성화의 특급 엔진입니다. 엔진 작동 방식은 단순 명쾌합니다.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하고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해외 관광 열풍을 국내로 돌리는 겁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먼저 K컬처를 K관광에 접목 융합시키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상품이 있습니다. 현지 관광 로드쇼, 메가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추경호 장관이 일단 재정 600억 원을 투입해서 갖가지 뭐 여러 가지 그 쿠폰이라든가 휴가비 지원 정책 등이 나왔었죠? 그렇죠. 방금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광도 이제 우리 국내에서 좀 여행을 하자.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야심차게 자그마치 이제 600억을 투입해서 관광 활성화에 좀 애를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코로나로 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해외여행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사실 그 여행 수지 적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될 수 있으면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국내 내국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합해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휴가는 아무래도 좀 국내에서 좀 보내주십사 하는 네네.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관광객들에게 모두 100만 명에게 숙박 쿠폰 3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이 국내 관광 활성화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관광 역조가 심각합니다. 일본에 뭐 100만 명 이상이 나가고 뭐 다 보러 가는 건 좋은데 우리 내수 관광 경기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점에서 대만이나 또 중국
이런 관광객들의 방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더 최근에 서울에 오셔서 만약에 주말에 명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3분의 2가 버스 안에 외국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2월 기준으로 외국인 관람객이 48만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네네.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지난해와 대비를 해보면 379% 증가. 근데 이거 2월 기준이니까 3월, 4월 더 늘어나겠죠. 실제 이제 올해 진해 군항제가 3월 말에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4만 명. 네. 그러니까 전체 관광객의 12%가 외국인. 그러니까 진해를 갔는데 막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다 들리는 겁니다. 네네. 정말 이제는 이 지역 축제가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된 겁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 관광객 얘기입니다. 국제선 운항을 조기에 좀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 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 한시 면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 정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 내지 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기 회복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제선이 늘어나야 이 관광 역조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공편을 늘리는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입국을 좀 쉽게 해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턱을 낮게 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를 이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길이 그동안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제한적인 운항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국 편수가 적게 되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특히 한중 노선 또 한일 노선에 있어서 앞으로 9월까지 굉장히 그 입국 편 또 나가는 편 이거를 굉장히 많이 증편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일본, 대만과 같이 22개국 여행 허가에 있어서는 면제를 해주겠다. 거기다가 환승 무비자 제도도 재개를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2023년의 하계 시즌이 3월 26일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28일 말까지 계속되는데 90% 선까지 노선 운항 횟수를 다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코로나 때 되돌이켜 보시면은 정말 공항이 텅텅 비다시피 해가지고 뭐 면세점들도 다 문 닫고 그런 것이 실상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는 제대로 원상 복귀하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능가하는 좀 우리가 관광 효과를 좀 이루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비행기 증편은 물론이고 입국에 있어서 좀 쉽게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그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국제선 비행기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분들을 서울과 전국 각지로 또 이렇게 실어 나를 그런 공항 버스편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 나왔죠. 맞습니다. 수도권 공항버스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근데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죠, 사실은. 예, 많이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공항버스 정류장에 코로나로 공항버스 운행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이런 표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서울, 경기, 인천 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협의해서 6월까지 총 574편, 9월까지는 892편이 이제 정편이 되고요. 외국인 택시 이용도 상당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경기권 공항버스를 9월까지 892편 정편하겠다고 합니다. 네. 활성화되는 이런 그 관광 경기 빨리 좀 이게 회복이 돼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통일부가 마침내 공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은 선전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이건 모략과 날조라면서 극렬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의 심각한 내용에 특별 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방금도 보셨습니다만 꽃제비의 저 처참한 실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인권보고서의 국제적인 홍보를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이 인권보고서는 그동안에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는 공개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 탄압의 그 끔찍한 현실, 통일부가 공개한 405쪽 분량의 이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는 탈북민 508명의 생생한 증언이 바로 그 근거가 됐죠. 네,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정부 그 질의를 통해서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탈북민의 생생한 목소리,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나서 최초로 지금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 동안에는 전혀 5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북한의 인권 실상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뭐 모략과 날조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핵 강국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전 매체 같은 거를 이제 총동원을 해서 이거는 모략이고 날조다 지금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뭐 취할 수밖에 없겠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선동하면서 그들이 쓰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말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모략과 날조는 물론이고요. 악담이라고 이제 표시도 했었는데 악담질이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동질 뭐 하듯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혓바닥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을 씀으로써 이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모략하고 날조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서 대북 압박 수위를 글로벌리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높여보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너무나 조명이 되지 않았던 거죠. 북한도 핵무기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권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강조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오지 탄강이라든지 요덕 수용소라든지 처참할 때 이루 뭐 말할 수 없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지난 정권에서 이런 방구 없던 그 내용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이제 조명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실제로 이제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 경우에서도 국제 무대에서 유엔 제재 결의를 할 때 사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휴먼 라이츠를 제대로 재조명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부에서 공개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5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용소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수용소가 아니죠? 무시무시한 곳이죠.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총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개 곳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현재는 5곳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는 이유를 보면은요, 출신 성분 자체로도 또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 또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 이런 것들로 이제 강제 수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2010년 이후에는
또 특별한 이유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소위 말 반동이라고 해서 말로 하는 반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체제를 비판한다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 이제 수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탈북민이 유엔에서 직접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인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내 인권이 유린당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수용소는 글로 봐도요. 책으로 쓴 그 증언만 봐도 끔찍하고 그림을 보면 뭐 실제 그림은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를 사파로 표현을 한 것만 봐도 사실 좀 내용이 아주 끔찍한데요.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그렇습니다. 나누면 이게 이제 그 증언을 바탕으로 본분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린 사파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보고도 사실 안 믿기는 그런 장면들이 믿기지가 많아요. 않을 정도면 네. 말 그대로 처참한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자유인권 대한민국에는 없는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은 자, 그걸 저기 보십시오. 이제 저거 그린 게 그러니까요. 이제 저 파라솔 밑에서 부채로 붙이면서 감시를 채찍을 하는 거죠. 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두더기 옷을 온통 입은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잠깐 화면이 가려졌는데 지금 쥐를 잡고 있는 겁니다. 쥐를 잡아서 먹고 지렁이를 바닥에서 캐서 먹고 그다음에 저건 좀 어린이들을 묘사하는 건데 맞습니다. 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좀 때린다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또 심지어는 이게 정말 총살을 시켜가지고 아주 저 피고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 사파를 가만히 보시면 그 광경을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수용소가 이 그림을 쭉 보시면 정언에 따르면 3개월이 고비라 그럽니다. 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자칫 탈출을 시도했다가는 또 총살령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인권의 밑바닥인 가장 처참한 광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도시마다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여러분도 아십니다. 일명 꽃제비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전부터 이 꽃제비가 있었다는 보도는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뭐 노인 꽃제비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꽃제비라고 하면은 그 중국 접경 지역의 그 까만 장마당의 흙밭에서 그렇죠. 그 흙 속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거를 헤집어서 먹을 걸 찾는 맞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통 꽃제비라고 이제 통칭을 했었는데 북한이 1994년에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김정일이 집권하고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온 들판에 풀이나 나무 껍질을 훑어가지고 먹었다는 뭐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이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나온다고 할 정도의 어떤 고난의 행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지금 도시 곳곳에 꽃제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예전의 꽃제비와는 다르게 좀 노인층을 위주로 한 그 뭐 불황자라고 할까요? 그 도시의 장마당이나 기차역 중심으로 해서 그 음식 쓰레기 같은 거를 좀 뒤져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 이런 노인 불황자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탈북민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탈북 유튜버의 가슴 아픈 사연이 화제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보죠. The rapist was a Chinese broker. He targeted me. I was 13 years old. There is a saying in North Korea, women are weak, but mothers are strong. My mother allowed herself to be raped in order to protect me. 저건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는 사연인데 예. 지금 들어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인권을 폭로하는 이 영상인데 정말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제 어머니는 13살인 제가 강간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간을 당하셨습니다. 중국인 브로커에게. 기꺼이. 아니 그러면 이 인권이 유린돼서 북한을 이탈했고 그 주민들을 자기의 국민들을 보호조차 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인 것이거든요. 네네. 이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왜 지난 정권에서는 조명받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내용이 지금에서야 그나마 알려지고 이 탈북민 유튜브의 내용이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정부가 공개한 이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의 청소년이 공개 처형이 됐고 구금시설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생체 실험까지 자행되기도 했다. 여러 번 들어도 충격적이에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죠.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들을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형도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 총살을 했다는 것인데 정말 뭐 인권이란 말 자체가 존재는 하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고 또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집단 총살 공개 처형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인권의 실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 우리 드라마로 대박을 쳤다는 이 오징어 게임을 두고 남한과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을 드러낸 거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있습니다. 메아리라는 곳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큰 인기를 모으자. 네. 이거 봐라. 자본주의의 폐해가 이런 거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실제 남한 사회가 이제 저렇다. 이런 실상을 폭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그거 이야기할 지경인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표적으로 삼은 것만 비판을 하면서 남한 사회가 자본주의로서 이렇게 끔찍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북한 매체들이 핵강국인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려는 모략이다, 날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 북한의 인권은 유린되는 실태는 모른 채 하고 핵 얘기만 하는 그런 선동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책임일꾼들과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맞이하고 핵무기 병기와 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렸습니다. 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무기 병기화에서 일대 조난을 일으킬 때 대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최근에 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 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압록강변에 있는 핵개발 공장 주변에서 북한 주민들 수십만 명이 방사능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실상이 드러난 거는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CSIS에서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핵개발 지원설이 있는 공장 근처에서 자강도에 있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물질과 연관되는 화학 물질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기형아 출산 같은 것들이 의혹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인권 차원에서 보자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방사능 물질의 피폭 의혹도 상당하다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북한 인권 보고서는 공개되기 전부터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끔찍한 실상이 널리 알려져서 대외 압박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